자, 자바 언어에 대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자바는 최초에는 이 써니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1995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 언어는 최초에는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은 목적이 아니고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에 탑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언어가 이 호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바 언어로 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바는 C 언어하고 유사합니다. 하지만 자바는 이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자바는 현재 버전이 여기 지금 11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실제로는 자바 지금 버전이 13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을 받으면 자바는 버전 13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언어가 2009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자바 언어를. 이 오라클 회사가 무엇에 특화가 된 회사냐 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이 자바 언어가 오라클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자바 언어를 공부하면서 책을 사면 좋겠지만 인터넷에 워낙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자바 관련 책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책 형태의 책들이요, 이 PDF 파일 이걸 우리 구글에서 많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자바 이렇게 놓고 검색을 하기보다는 자바에 책을 찾는다 이렇게 북자를 집어넣고 검색을 하면 좀 더 세분화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PDF 파일을 찾는다라고 하면 뒤에다 우리가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타입하고 땡땡 PDF 하면 이쪽 부분이 뭐냐면 자바하고 북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되 찾아내는 그 자료를 PDF 파일로만 찾아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책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PDF 드라이브라는 구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책들을 많은 양의 책을 갖다가 다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자바 언어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바 소스 코드라는 것이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이제 자바 컴파일러라는 것이 하는데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컴파일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작성한 이 자바 소스 코드가 이 자바의 문법에 정확하게 맞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문법에 맞는다라면 그럼 자바 컴파일러가 이 자바 오브젝트 코드라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컴파일러가 우리 자바 소스 코드에 어떤 에러가 있다라고 그러면요, 그럼 에러 메시지를 갖다 내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 우리 이 소스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컴파일을 해야 되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가 에러가 없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바 컴파일러가 자신의 문법에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오브젝트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오브젝트 코드도 한 개의 이게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맨 뒤에 점 클래스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파일을 만들어 주면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바 버추얼 머신
버추얼이라는 게 가상이죠. 이게 가상 머신인데 머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기계는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이 오브젝트 코드를 이 자바 가상 머신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바를 설치하는 과정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또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이런데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오라클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서 설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바가 지금 버전이 아마 13일 겁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 자바 13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자바 뭐 11이나 8 이런 것들을 설치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장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4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GCD라는 여기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이 어셈블러 버전을 보게 되면요. 어셈블러라는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는데 이게 기계어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기계어에 가깝기 때문에 어셈블러 언어는 어떤 장점을 갖냐면요. 이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실행하는 속도가요. 다만 프로그램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쪽이 C 언어로 작성을 한 겁니다. C 언어. 여러분들 C 언어는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whi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return이라는 단어 있고 우리에게 좀 친숙한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든 언어입니다. 이 C 언어는. 물론 C 언어는 어셈블러에 비해서는 실행하는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 과정이 이 어셈블러 언어에 비해서는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할 이 자바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C 언어하고요, 이 자바 언어에 작성한 이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두 개의 코드를 보면요, 똑같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C 언어하고 자바 언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C 언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역으로 C 언어를 알면 자바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럼 C 언어하고 자바는 어떤 차이가 있나 보면요. C 언어는 아무래도 이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안에 이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자바에서는 이 포인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바 언어는 C 언어보다는 배우기는 좀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행 속도는 C 언어가 조금 더 빠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이 이제 파이썬 버전. 요즘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이 파이썬. 파이썬 버전은 나온 목적 자체가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하고자 해서 나온 언어입니다. 이거 내용을 보시게 되면 C나 이 자바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뭐 for라는 것도 나오고 뭐 range 이런 여기도 return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친숙한 단어들로 구성된 그런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이썬과 자바 언어를 갖다 보게 되면요, 파이썬이 아무래도 소스 코드를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다만
파이썬은 자바나 C 언어에 비해서 실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파이썬 언어가 자바보다는 훨씬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어떻게 컴파일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시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자, 우리가 컴파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이거는 문법의 정확성을 따지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컴파일 과정이 성공하지 않으면 실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컴파일이 성공을 해야 돼요. 자,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cmd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 프로mpt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옛날 언어로 이건 DOS라고 얘기를 합니다. DOS. 자, 이 cmd 이 창을 가져오는 방법은 우리 컴퓨터 시작 화면을 보게 되면요, 윈도우 기반으로 요 밑에 창이 하나 있죠.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명령어를 집어넣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cmd라고 집어넣고 그리고 엔터 키를 치면, 그러면 이쪽에서 보이는 요 검은 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명령어를 집어넣고 엔터 키를 치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그 소스 코드의 이름을 myprogram.java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myprogram.java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파일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이 cmd 창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 하면 javac myprogram.java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파일을 컴파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할 때는 이 자바뿐이 아니고 자바C라는 것을 넣어야 돼요. 이 C자가 이 자바 컴파일 할 때 이 컴파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파일 할 때는 반드시 이 .java까지 집어넣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cmd 창에서,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우리 myprogram.java 이 파일을 갖다 컴파일을 시도를 하죠. 그리고 에러가 없으면 그 .class 파일이 나오게 되고, myprogram.class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컴파일을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에러 메시지가 없을 때까지 우리가 이 컴파일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에러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myprogram.class라는 파일이요. 그걸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java myprogram. 이번에는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번에 C자가 없습니다. 그냥 java, 그리고 뭐 뒤에 어떤 확장자도 붙지가 않습니다. myprogram.class라고 안 그래요. 그냥 myprogram, 프로그램 이름만 집어넣으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이 cmd 창은 우리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cmd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때도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컴퓨터가 우리가 설치한 프로그램에서 이 javac.exe 파일하고 java.exe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드시 이 패스에 연결시켜 줘야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자바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곳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 이 C 디렉토리 밑에 여기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자바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JDK 이거 자바 버전 8을 설치했다라고 그러면 이게 버전 8입니다. 이런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바는 여러 개 버전을 동시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자바 8이고 저 같은 경우 밑에 보게 되면 자바 버전 13도 여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디렉토리 밑에 자바 디렉토리 밑에 그 다음에 JDK 1.8.0 언더바 241 디렉토리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bin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이너리를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파일, 그러니까 이진 파일이라는 거죠. 이진 파일들을 모아놓은 곳이 이 bin 디렉토리입니다. bin 디렉토리.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요 java.exe하고 java.c.exe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폴더에서는 이 확장자는 보여주지가 않는데 여기 지금 자바가 이 java.exe입니다. 실제 이름이 밑에 있는 것이 java.c.exe. 예.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다음에 우리 컴퓨터가 자동적으로는 이 java.exe하고 java.c.exe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지금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요 밑에 bin 그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자,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제어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어판에서 여러 개 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스템 및 보안 탭을 선택을 하세요. 그로부터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급 시스템 설정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환경 변수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환경 변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 화면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 유저에 대한 사용자 변수, 그 다음에 시스템 변수. 이 시스템 변수 밑에 보게 되면 여기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좀 밑으로 내리면 패스라는 변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패스해서 이쪽을 갖다가 클릭을 두 번을 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환경 변수를 갖다가 그 중에서 이 패스를 갖다가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이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다시 창이 나오면서 요 밑에다가 뭘 하나 써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뭘 써주느냐? 아까 우리 했던 요 bin 디렉터리 요 형태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C 밑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그 디렉토리 밑에 자바 디렉토리 밑에 JDK 요 디렉토리 밑에 그리고 bin 디렉토리 밑에 우리 그 원하는 두 개 파일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거 설정할 때는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요 숫자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버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그 디렉토리 이름이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한번 키면 그러면 우리 컴퓨터가 여기서 봤던 이 두 개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수업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에디플러스라는 편집기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에디플러스는 우리 학과 실습실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유료 버전입니다. 무료가 아니에요. 근데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가 이 에디 플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죠. 근데 에디 플러스라는 것은 자바만을 위한 편집기는 아닙니다. 이 에디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C 또는 C++, 뭐 C# 뭐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꼭 이런 어떤 편집기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모든 컴퓨터에 다 들어있죠. 예, 이런 것을 이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좀 불편하죠, 사용하기가. 하지만 우리가 워드나 한글 같은 이런 워드 프로세스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특수기호를 갖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디 플러스 이외에도 자바는 에클립스하고 넷빈이라는 이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편집기들이죠. 이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완벽한 무료예요. 예. 하지만 이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용 과정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에디 플러스로는 부족하고요. 그때는 이 에클립스 또는 넷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에디 플러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에디 플러스가 자바를 인식하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먼저 컴파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만 됩니다. 여기에는 그 과정을 갖다 이게 쭉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에디 플러스를 맨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실행시키면 여기가 되게 뭐 검은 부분으로 나타날 텐데요. 여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의 에디 플러스에서 컨트롤 키하고요. 그리고 N자, N자가 이건 New입니다. 이 두 개 키를 동시에 키게 되면 그럼 이쪽에 이렇게 하얀 화면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 자, 여기에서 여기 위에 보게 되면요, 이 메뉴 중에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갖다 클릭을 하면 다시 조그만 탭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용자 도구 구성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조그만 탭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법을 스텝 1부터 스텝 7까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차례대로 따라하신다면 돼요. 처음에 이 추가 버튼을 갖다가 누르면 조그만 탭이 나오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자바 컴파일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이건 다른 이름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 요 점점점 요걸 갖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의 이 자바 c.exe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라고 그랬죠. 실행 파일.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점점을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또 열리게 됩니다. 그 창에서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여러분들이 설치한 요 디렉토리 밑에 빈 요 디렉토리까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동으로 클릭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버튼을 선택을 한 다음에 파일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형태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동작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출력 내용 캡처를 갖다 선택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단계에서 적용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그러면 우리가 컴파일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자바 이제 실행을 위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냐면요. 아까하고 조금 전에 컴파일하는 거하고 그냥 유사합니다. 다시 이 버튼을 갖다가 선택을 하세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요. 아까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요번에는 요번에 여기다가 자바 런이라고 입력을 하십시오. 그럼 여기 자바 런이라고 쓰여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요번에는 요 버튼을 클릭해서 요번에 뭐로 가르쳐 줘야 되느냐? 자바 exe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얘는 자바 c.exe하고 같은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아까하고 똑같은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는 아까하고 조금 달라요. 요번에는 뭘 선택을 하느냐?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확장자를 뺀 파일 이름 요걸 선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계 5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파일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출력 내용 캡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확인을 누르시면 다 됩니다. 자, 여기는 요 좀 전에 그 자바 실행하는 기능을 갖다 말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에디 플러스에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1번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그럼 컴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그 밑에 창에 나오게 됩니다.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가 소스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실행을 하는 것은 컨트롤하고 이 키를 동시에 누르면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설명한 것은 이걸 일단 무시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이 자바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에디 플러스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고 N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연 다음에 이런 코드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그대로 따라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바는 특히 이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S자 같은 건 이 대문자입니다. 이 F자도 대문자고요. 그러니까 이 대문자, 소문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갖다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메뉴에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지만 컨트롤하고 S키 이 두 개를 갖다 동시에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탭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디렉토리 서치해서 여러분들이 뭐 적당한 디렉토리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때 저장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그 저장하는 이름이 반드시 여기에 public class 그 오른쪽에 있는 first program 여기서 F자가 대문자죠. 이 P자가 대문자고 요 그대로 따라서 first program 자바라고 저장을 해줘야만 됩니다. 이 대소문자가 틀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바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바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1번)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되는 겁니다. 컴파일 과정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자바의 문법에 정확하게 맞게 작성을 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창에 출력 창이라고 보이죠? 에디 플러스에서 거기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말이 쓰여지는 것이 있으면은 그럼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비교해서 틀린 부분이 없을 때까지 한번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1번 키를 누르도록 하십시오. 그럼 언젠가는 에러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컨트롤 플러스 2를 갖다가 누르시면 이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에러가 없었다라면 그 밑에 창의 결과로서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 이것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public class라는 것은 아직 설명하기가 이릅니다. 다만 your first program 이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이고, 우린 저장할 때 반드시 your first program .java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public static void, 그 다음에 main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은 우리가 그냥 따라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럼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요 중괄호가 여기 있고 여기 중괄호가 있죠. 예, 요 부분에 우리가 집어넣고 싶은 명령어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명령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죠. 여기서 system.out.println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엔 이제 현재 단계로서는 좀 이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얘는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쪽에 보면 다운표가 있고 다운표가 있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걸 한 개의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자바에서는 이걸 스트링 타입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다운표하고 다운표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system.out.println이라는 명령어가 여기 빈 공간들이 있죠. 이 빈 공간도 그대로 출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결과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이 우리가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에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우리가 조금 전 프로그램에서요. 자, 좀 지우고,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게 한 개 명령어인데요. 명령어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자바의 문법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 프로그램에서 그 세미콜론을 한번 지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2를 눌러서 컴파일을 하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에러 메시지는 영어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 에러라고 나오죠. 예,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 에러 메시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어떤 파일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first program 2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저장이 됐느냐? .java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렇게만 저장이 돼야만 돼요. 따라서 이 에러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은 이 파일에서 에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프로그래밍의 세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에러의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세미콜론이 expected, 이게 뭐 기대된다라는 거죠. 이 에러 메시지가 제시하는 것은 이 파일에 first program 2.java라는 파일에 세 번째 줄에서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어떤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에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에러 메시지가 항상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아주 정확하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다시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붙이고 컴파일을 하면 요번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요번엔 first program이라고 출력을 하고 끝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에러 메시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띄어쓰기하고 줄맞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뭐 인덴테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가령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파이썬은 이 띄어쓰기 줄맞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맞지를 않으면 파이썬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자바는 사실 이 띄어쓰기하고 줄맞춤을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프로그램을 이런 형태나 또는 이 줄도 이 오른쪽에 다 갖다 올려버리거나 아무 상관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컴퓨터는 아무 상관을 하지 않지만 우리 사람이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은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반드시 이 줄띄기 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는 이 띄어쓰기를 갖다가 잘 해줘야만 됩니다. 자, 자바의 이제 이 키워드라는 것을 한번 봐보죠. 자, 키워드는 자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단어들인데 자바에서 사용되는 실제 키워드라는 것은 모두 53개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 모든 걸 다 나열한 것은 아닌데요. 그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요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것은 요 중에서 이제 빨간 것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기 뭐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것들도 다 알아야지 되겠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다 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학에서 x는 3이다 하면 x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컴퓨터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라는 것을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갖다가 우리 컴퓨터 메모리에 잠시 저장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 변수는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수,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참하고 거짓을 갖는 이 불린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은 아까 좀 봤었는데요. 이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한 개를 나타내는 카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도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것이 좀 혼동될 수도 있지만 워낙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쓰다 보면은 뭐 이게 크게 어려움을 낳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정수도 그 타입이 다시 네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럼 이건 똑같이 정수를 저장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정수 형태를 저장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컴퓨터 메모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 메모리가 굉장히 커졌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프트웨어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자바에서 정수를 나타내는 네 가지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의 정수 타입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트 타입, 쇼트 타입, 인트 타입, 그리고 롱 타입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은 이 인트 타입입니다. 아이고. 자, 이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바이트 타입이라는 것은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정수를 저장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타입은 자기 메모리를 1바이트, 즉 8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쇼트 타입이라는 것은 바이트 타입보다는 좀 큰 수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쇼트 타입은 2바이트를 쓰면서 2바이트니까 16비트가 되겠죠. 1바이트가 8비트가 되니까요. 따라서 쇼트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32,768 이 범위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다음 인트 타입은 쇼트 타입보다는 더 큰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도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4바이트, 32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트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트 타입도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우리가 이제 롱 타입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 타입은 인트 타입보다 더 큰 정수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인트 타입보다 더 큰 메모리를 사용을 하죠. 따라서 8바이트, 64비트를 갖다 사용을 하고,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수를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가르는 이유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메모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숫자의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인데 우리가 구태여 롱 타입을 쓴다라면 그러면 바이트 타입은 1바이트만 쓰면 되는데 롱 타입은 계속해서 8바이트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메모리가 빨리 소진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숫자의 범위를 잘 생각을 한 다음에 각자에 맞는 이 타입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정수의 네 가지 타입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이트보다는 쇼트 타입이 더 큰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고 정수를, 쇼트보다는 인트 타입, 그리고 인트보다는 롱 타입이 더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김에 바이트는 1바이트를 쓴다. 쇼트는 2바이트를 쓰고 인트는 4바이트. 그 다음에 롱은 8바이트를 사용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은 요 인트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이 21억을 넘어서거나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롱 타입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는요. 우리 컴퓨터는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반드시 우리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 부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는 그 필요한 정보, 우리가 시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그것을 우리 메모리에 옮기는 과정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작 프로그램 설정을 많이 해놓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 메모리에 올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메모리는 항상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컴퓨터 메모리 크기가 커지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죠. 따라서 메모리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정수 타입에서 컴퓨터 내부에서 정수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기술을 해놨지만 이런 내용을 꼭 알아야지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더욱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정수 타입을 봤을 때요.
예, 바이트 타입을 보게 되면요. 바이트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입니다. 그 다음에 쇼트 타입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플러스 32,767. 꼭 보면은 음수가 1을 더 큰 것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트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이 롱 타입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음수를 한 개를 더 저장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정수가 저장되는 그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바이트 타입, 그러니까 이걸 가정을 한 겁니다. 바이트 타입은 8비트를 쓰게 되죠. 8비트. 각 비트라는 것은 하게 되나 0 또는 2를 저장을 하게 되죠.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을 하니까요. 자, 여기 지금 8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자를 8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니까 이 각 방에 0 아니면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요. 이 8비트를 봤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사인 비트라고 부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결국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 사인 비트가 0이면은 이 전체 나타내는 숫자는 양수가 됩니다. 반면에 이 사인 비트가 1이라면 그럼 이 전체 8비트가 나타내는 숫자는 음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양수라는 것은 뭐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음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약간 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비트가 1이라면 즉 음수라면 그 숫자는 우리가 2의 보수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합니다. 2의 보수라는 것이 이제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8비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양수의 최대값을 한번 봐봅시다. 자, 요 숫자가 요 이진수가요. 8비트 이진수가 양수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값이 됩니다. 제일 왼쪽에 사인 비트가 0이니까 이 숫자는 양수죠. 그럼 이 숫자의 크기는 이 나머지 7개 비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그냥 이진수예요. 우리가 이진수, 요 7비트를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지금 여기 다 111이니까 이들 이렇게 쭉 더해가 나가면 결국 10진수로는 이런 숫자가 될 거고 따라서 127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8비트에 저장할 수 있는 양수의 최대값은 127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이트 타입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트 타입이라면 이것이 총 길이가 32비트가 나오게 되겠죠. 예. 하지만 저장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음수가 저장되는 것은요. 자, 지금 이 숫자를 보게 되면요. 이것도 8비트죠. 제일 왼쪽에 1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8비트가 나타내는 숫자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근데 음수로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로서 이 값이 얼마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내분적으로 왼쪽에 이 사인 비트가 1이면 이 숫자의 크기를 2의 보수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합니다. 2의 보수는 무엇이냐면요. 먼저 1의 보수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내는 이 그림은 여기 있는 그림에서 이 사인 비트만 제외한 나머지 7개 비트를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꾼 것이 1의 보수가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다 0이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 그걸 1의 보수로 바꾸게 되면 다 1이 나오게 되죠. 1, 1, 1에서 7개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보수라는 것은 이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를 1을 해준 겁니다. 근데 더하기 1을 할 때 이거 이진수 덧셈입니다.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이진수 덧셈을 한 거기 때문에 2하고 2를 더하면 여기 0이 되겠죠. 그리고 올림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 이진수하고 2를 더해 나가게 되면 결국 이런 숫자가 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숫자, 이게 이제 하나가 마지막 올림수가 1이 있어서 이 8비트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2의 7승이 나오죠. 이게 128이라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먼저 제일 왼쪽에 음수가 1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 숫자의 크기는 뭐냐, 나머지 7비트를 2의 보수의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128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컴퓨터에서 정수를 저장을 할 때 음수가 양수보다 1보다 더 큰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바 언어에서의 변수를 갖다가 선언한다라는 걸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게 파이썬 프로그램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는 모든 변수들은 반드시 먼저 선언이 돼야 됩니다. 변수에 선언을 한다라는 것은요, 해당 변수가 어떤 값을 저장을 할 것인지 그 타입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예제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완벽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이름이 어떻게 저장이 돼야 되나요? 아까 우리가 했었죠. 여기 요 쓴 거 그대로 저장이 돼야 된다 그랬죠. 대소문자에 따라서 때는 얘는 exam ple 0.java 이렇게 저장이 돼야만 됩니다. 이거 한 개의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넘버는 10이다. 이게 여기서 넘버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이게 변수의 이름이에요. 변수의 이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봐서는 넘버는 10이다. 그럼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10을 저장을 할 것 같은데 자바는 이것이 자바 문법에 맞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넘버의 타입을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러 메시지를 보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Cannot find symbol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자기는 결국 뭐냐, 넘버라는 변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넘버라는 변수에 우리가 타입을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정수를 저장을 10을 저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정수를.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넘버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다 1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저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넘버라는 변수 왼쪽에 이 넘버가 저장해야 될 값의 종류를 갖다가 밝혀주는 겁니다. 지금은 int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4바이트에다가 4바이트의 장소에다가 10이라는 정수를 갖다가 저장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왼쪽에 요 타입을 밝혀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빼면은 컴파일은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자, 요 이퀄 사인 한 개는 이 같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지만 요 이퀄 사인은 이건 대입 연산자예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퀄 사인은 이퀄 사인 우측에 있는 식을 계산을 해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int 넘버 10 하게 되면 넘버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죠.
그다음 그 밑줄에서 system.out.println 얘는 우리가 출력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요번에 보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던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은 요 문자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출력이 된 거예요. 네, 빈 공간도 그대로 출력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도 그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플러스 사인을 뭐로 인식을 하게 되냐면요. 이것을 그냥 이어서 쓴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십시오. 이어서 써라. 이런 명령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오퍼레이터예요. 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뭘 쓰느냐? 넘버를 갖다가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넘버가 따옴표 안에 있지를 않죠. 이거는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자바는 이 넘버라는 것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넘버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현재 값, 그 10을 갖다가 여기다 출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int 넘버 10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컴퓨터 메모리 내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결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각 메모리는 각 그 비트마다 저장할 수 있는 그 자기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한다고 0번방. 근데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방 번호가 0번방, 1번방, 2번방 이렇게 쭉 나간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int 넘버가 10이다 하면 넘버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 변수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 메모리 내에 어떤 주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넘버라는 변수는 실제로는 메모리 내에 어떤 주소 값을 갖다가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쭉 와서 여기가 시작이 200이다라면 여기서부터 int 넘버는 어떻게 되나요? int 타입이니까 4바이트를 사용을 하죠. 32비트죠. 따라서 20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2비트를 갖다가 확보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면 1010이죠. 따라서 앞에 28개를 쭉 0을 갖다가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1010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를 갖다가 쓰는 방법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 넘버가 어떤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이나 C 같은 언어에서는 우리가 이 변수의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바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프로그램 언어들의 또한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변수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거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variable name again 그리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저장이 되어야 되나요? 대소문자 구분해서 variable name again.java로 저장이 돼야 되죠. 네. 자, 이 부분에서 먼저 num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int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 10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um을 출력을 해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변수 이름으로 int 타입이다 해서 요번에 20을 갖다가 num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수 이름은 이렇게 다시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같은 타입으로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예제는 뭐냐면요. 그럼 여기서 같은 타입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되나 하는데 다른 타입으로 요번엔 num을 int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변수 이름을 요번에 long 타입으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되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변수 이름을 갖다가 반복해서 다시 선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example1.java라는 파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되나요? 메인이라는 것이 있었죠. 메인에서 요 중괄호하고 요 중괄호 사이에 있는 요 명령어들이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줄 단위로 내려가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number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됐나요? 100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시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number2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선언을 했죠. 그리고 int 값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0이 몇 개인가요? 7개네요. 예, 이런 숫자를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system.out.println을 이용을 해서 number1이라고 출력하고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number1 변수 이름이죠. 따라서 number1에 저장되어 있는 값 1000을 여기다 출력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system.out.println에서 number2라고 쓰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number2가 나와야 되는데 number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예제가 완전히 잘못됐네요. 예?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지를 않죠. 요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바에서 요 equal sign 한 개. 얘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같냐를 물어보는 거죠. 예? 같은가. 근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대개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같은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equal sign 한 개는 이건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쓴 것처럼 LHS 그다음에 RHS라고. LHS는 무슨 뜻이냐면요. Left Hand Side다. 그러니까 왼쪽 사이드에 있다. equal sign에 왼쪽에 있다라는 거. RHS는 Right Hand Side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용어일 뿐이에요. 얘는 뭐냐면 equal sign의 우측에 있는 이게 뭐 하나의 상수값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뭐 기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 이름에다가 저장을 시켜라. 그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x는 x 플러스 2 이건 뭐 만약에 이 사인이 같냐를 물어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같냐가 아니고 x에 현재 어떤 값이 있건 간에 그 값을 꺼내서 거기에다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다시 x에다가 저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따라서 x는 x 플러스 2가 이 가져오는 효과는 뭐가 되겠나요? 이것은 x 값이 2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이 대입 연산자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또 다른 예제가 되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요? 넘버 1에다가 이런 변수에다가 10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넘버 1을 출력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버 1은 뭡니까? 현재 넘버 1에 저장되어 있는 값 1000에다가 더하기 20을 해라. 1020이죠. 이 1020을 넘버 1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 얘는
이 코드가 하는 일은 넘버원을 갖다 20을 증가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라. 그래서 넘버원에 있는 현재 값을 보여달라. 20이 증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예. 자, 이퀄 사인은 한 개의 대입 연산자고요. 그럼 같냐, 동일한가를 묻는 연산자는 뒤에서 소개가 되겠지만 이퀄 사인 두 개로 물어봅니다. 이렇게로.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혼동하고 초창기에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혼동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것 때문에 좀 찾기 어려운 에러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트 타입이라는 것을 한번 자세히 봐보죠. 인트 타입,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인트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정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인트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하나의 어떤 이 변수는 아니고 상수인데요. 이런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티저점 맥스 밸류, 이 언더바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에는 이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이 숫자를 인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죠. 항상 예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요, 이게 자바 버전 얼마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바에서 정수를 쓸 때 이렇게 써놓으면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때 밑에다가 이 하이픈을 갖다가 언더바를 집어넣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 쓸 때 얘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오죠. 그렇다고 우리가 컴마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언더바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언더바들. 예,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프로그램은 이름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test.java 이 파일에 저장이 돼야 되죠. 자, 여기 메인이 있고 메인 내에 있는 프로그래밍이 차례대로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뭔가요? 맨 처음에 maxint라는 변수를 갖다 int 타입으로 정의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었죠. integer.maxvalue int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양의 정수의 값이죠. 거기에 maxint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걔는 이제 출력을 해보자라고 그런 거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설명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이 슬래시를 두 개를 갖다 놓게 되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코드들은 다 한 개의 주석입니다. 이 코멘트라는 거예요. 이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싶을 때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석.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 주석을 치워버린다라면요, 그럼 얘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숫자보다 1이 더 크죠. 이게.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오버플로우는 무슨 뜻이냐면요, 플로우가 이게 뭐 물이 흐른다 뭐 그런 뜻이죠. 오버라는 것이 뭐 넘어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오버플로우는 이 overmaxint라는 int 타입의 변수가 자신이 저장할 수 있는 그 크기를 넘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크기를 넘어섰으니까 저장을 할 수가 없죠. 넘친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자바는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도요, 에러를 발생시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수에는 뭔가 이제 잘못된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오버플로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현상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자 오버맥스 인트 2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인트 타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인트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에러를 발생을 안 시켜요.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이제 잘못된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여기서 출력을 해봐라 하면 이런 숫자가 나와 버립니다. 잘못된 숫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지만 자바에서는 이런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에러를 발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자, 이 파트는 일단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바가 나타낼 수 있는 실수는 아까 우리가 정수는 네 가지 타입이 있었죠. 어떻게 되나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었죠. 그래서 얘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를 썼죠. 실수는 네 가지가 아니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로트라는 것과 더블, 딱 두 가지 타입만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차이도 정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플로트하고 더블의 차이는, 이 두 개 타입의 차이는 플로트보다는 더블이 더 큰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실수 값이죠. 자, 플로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은 이 정도입니다. 10의 38승이죠. 그리고 4바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반면에 더블 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10의 308승이죠. 굉장히 큰 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타입은 8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플로트 타입은 소수점 이하 대개 7자리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7자리를 넘어서부터는 그다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더블 타입은 소수점 이하 17자리까지가 되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숫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타입을 갖다 우리가 플로트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플로트라는 이름은 우리가 실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실수를 우리가 리얼 넘버라고 많이 부르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불러요. 이 플로팅이라는 단어가 해석을 하면 이게 뭐 둥둥 떠다닌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포인트는 점이 떠다니는 숫자라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요. 가령 뭐 300점 1, 2, 3, 4다 하면 이 점이 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숫자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수를.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플로트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럼 더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더블은 이게 2배가 됐다라는 거죠. 2배. 이거는 정확도가 플로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블 타입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수에는 자바는 플로트하고 더블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실수 타입을 쓴다 그러면 이 더블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이 플로트 타입을 사용하는 일은 굉장히 적어요.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타입 캐스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 캐스팅이 타입은 타입이죠. 예? 형태고 이 캐스팅은 이게 변환을 한다라는 건데요. 가령 우리가 인트 타입을 롱 타입으로 바꾸고 롱 타입을 인트 타입으로 바꾸고 이러한 것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이 타입 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입을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예제를 한번 봐보죠. 이그젬플 2.4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특히 자바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상수를 사용을 하면요, 숫자들을 가령 30이다 하면 이 숫자 자체도 우리 코드 내에서 타입을 갖습니다. 정수 타입이죠. 얘는 자동적으로 무슨 타입으로 인식이 되느냐? 인트 타입으로 인식이 됩니다. 정수로 하더라도 4개 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한 타입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우리가 정수 상수를 사용을 하면 그는 무조건 인트 타입으로 인식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실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30.235 이런, 그럼 얘도 실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플로트, 더블, 그건 뭘로 인식이 되느냐? 얘는 더블 타입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것이 자바의 문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첫 줄에서요, 플로트 넘버와는 3.14f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14f에서 이 f자를 갖다가 지워버리고 3.14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치면 이 줄을 그러면 3.14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자바 문법에 의해서 더블 타입으로 인식이 됩니다. 더블 타입이니까 얘는 8바이트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넘버라는 이 변수는 타입을 플로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넘버는 플로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8바이트를 사용하는 3.14를 4바이트를 사용하는 넘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명령어가 이것이 에러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컴파일 할 때. 그 이유는 8바이트의 값을 4바이트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부족합니다. 장소가. 따라서 자바에서는 이러한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에러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F자를 붙인 것은 무엇이냐? 3.14를 더 이상 더블 타입으로 자동적으로 인식하지를 말고 F니까 플로트 타입으로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14가 이제 4바이트를 가지고 이 넘버1도 4바이트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저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서 넘버1을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3.14를 출력을 해주고요. 넘버2를 저장을 해라. 그럼 넘버2는 이런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가 저장이 출력이 되겠죠. 네. 이것이 우리가 타입을 변환시키는 과정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주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제들은 굉장히 짧지만 이거 길 때는 굉장히 길어집니다. 몇 백만 라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작성한 프로그램도 한 1, 2주 지나게 되면 뭘 해놓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 군데군데 내가 여기서 뭘 했다라는 걸 갖다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시간을 절약을 시켜줍니다. 그럼 주석에는 한 줄짜리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줄짜리 주석이 있습니다. 자바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슬래시 두 개를 갖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다 전체 이 줄의 끝까지 다 주석으로 인식이 돼서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줄짜리 여기도 주석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 줄짜리 주석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줄짜리 주석은 시작이 슬래시
스타. 그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여러 줄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스타 슬래시로 막아주면 이 전체가 한 개의 주석으로 취급이 돼서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리 플러스에서는 이 주석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부분이 색깔이 다른 색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